낡은 나무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도현 서점이라는 글자는 세월에 바래져 이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김도현은 아침마다 변함없이 책방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책장 사이사이 먼지를 털어내고 진열된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에는 오랜 세월이 배어 있었다. 25해 전 이곳에서 시작한 작은 책방은 그의 전부였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진수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달라고 졸라댈 때면 책 몇 권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늦도록 가게 문을 열어두곤 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냈고 장가까지 들였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다. 가난한 책방 주인이지만 자식들 앞날만큼은 환하게 열어주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 도현의 삶은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엔 며느리들이 인사를 오고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왔지만 어느새 그마저도 뜸해졌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고 안부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도현은 이해하려 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자신들의 생활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요즘 책방을 찾는 손님도 거의 없었다. 큰 서점들과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동네 책방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도현은 하루 종일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쓸쓸한 일상 속에서도 한 가지 꿈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 이 책방을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는 것. 돈을 받고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한 책방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다. 나이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여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현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녀는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들을 훑어보았다. 급하지 않은 발걸음, 책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세심함이 여느 손님과는 달랐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시집을 찾고 있는데요. 여인이 말했다. 윤동주나 한용운 시인의 작품이 있을까요? 도현은 일어서서 한국문학 코너로 안내했다.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다.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꺼내 여인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이 책방 분위기가 참 좋네요. 여인이 책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김도현입니다. 이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며칠 후 선영은 다시 책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소설을 보러 왔다고 했다. 도현은 자연스럽게 몇 권을 추천해 주었고 선영은 그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다. 책값을 계산하면서 선영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래된 책방인데도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도현은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 세월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자식들조차 이 책방을 낡고 수익성 없는 곳으로만 여겼는데 이 여인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그 후로 선영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책방을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과 사장의 관계였지만 점차 책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선영은 혼자 살면서 책에서 위로를 찾아왔다고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없이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고.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도현이 말했다. 아들 둘이 있지만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어느 날 선영이 작은 보온병에 커피를 가져와 함께 마시자고 했다. 책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마음 깊이 품어온 꿈을 꺼내 놓았다. 선영 씨, 사실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책방을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꾸고 싶어요. 책을 팔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선영은 잠시 조용히 듣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그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일이네요. 도현은 놀랐다. 망설임도 없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함께하겠다는 선영의 말에 오랫동안 혼자 품어온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선영의 동참 의사를 들은 후 도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이제는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여기 쪽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면 어떨까요? 선영이 책방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먼저 책방 안쪽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쌓여있던 오래된 박스들을 치우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선영은 자신이 가진 방석들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고 도현은 낡은 책장들을 다시 칠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선영이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나타났다. 직접 해보자고요. 우리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도현은 오래된 책장의 먼지를 털어내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페인트 냄새가 나긴 했지만 둘 다 상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는 기분에 들떠 있었다.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선영이 작업을 멈추고 방금 칠한 책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요. 벌써 머릿속으로 그려지네요. 도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방과 후에 배낭 메고 들어오는 아이들, 서로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모습까지. 선영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책 기증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퇴직한 교사 친구들이 있어서 동화책이나 학습 서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도현은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을 꺼내보았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책장 몇 개 더 사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오전에는 기존처럼 책방을 운영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개방하자는 것이었다. 주말에는 책 읽기 모임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선영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다고 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남길 발자취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정리를 마치고 앉아있던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현은 깊이 공감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진짜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도현이 작업하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들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요즘 책방에서 뭐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도현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큰아들 민수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그 다음 날 오후였다. 평소 발걸음을 거의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도연은 어쩐지 불안했다. 민수는 책방 안을 둘러보더니 새로 칠한 하얀 책장과 바닥에 놓인 페인트통을 발견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도서관을 짓는다고요? 평생 모은 돈 다 쓰시면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다.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리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안 든다고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병원비라도 많이 들면 어쩌실 건데요? 그때 민수의 아내도 함께 들어왔다. 며느리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괜히 남한테 퍼주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왜 모르는 아이들한테 돈을 쓰시려고 하세요? 차라리 손자들 교육비에 보태주시면 안 되나요? 도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품어온 꿈을 남한테 퍼주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말이 깊이 상처가 되었다. 이틀 후에는 둘째 진수 부부까지 찾아왔다. 형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돈 얘기, 노후 걱정, 그리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핀잔까지. 도현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에 온 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민수가 선영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그 여자분은 또 왜 아버지 옆에 계신 겁니까? 도서관 얘기도 다 그분 때문이잖아요. 선영은 책방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들었다.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도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선영 씨는 내 꿈을 이해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야. 아버지도 참.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괜히 이상한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분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건지 어떻게 아세요? 진수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가방을 챙겨 들더니 도현에게 작게 인사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도현 씨. 선영이 나간 후 책방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들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도현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 말했나요? 민수가 되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들이 자신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다. 돈과 현실만을 앞세우는 아들들의 모습에서 어느새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도현은 홀로 책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들들이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들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도현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하루 종일 책방에 앉아 있어도 집중할 수 없었다. 책장 정리를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남한테 퍼주지 마세요. 그 말들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다. 선영은 그 후로 책방에 오지 않았다. 도현은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아들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의심 어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선영을 먼저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될까봐 망설여졌다. 며칠째 계속되는 우울한 기분 속에서 도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들들의 걱정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생활비도 계속 필요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도서관 생각만 나는 걸까? 그러던 어느 오후 책방 문이 열리며 초등학생 2명이 들어왔다. 한 아이는 키가 작고 수줍어하는 여학생이었고 다른 아이는 활발해 보이는 남학생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남학생이 큰 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와라. 도현이 반갑게 맞았다. 할아버지, 여기 책 진짜 많아요. 여학생이 책장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우리 학교 도서관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동화책 코너로 달려가서 이 책 저 책 펼쳐보았다. 할아버지, 이 책 빌려가도 되나요? 남학생이 물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가져가거라. 정말요? 돈 안 내도 되나요?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대신 다 읽고 나면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면 돼.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아이들이 책을 안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 저 아이들의 맑은 눈빛, 책을 만났을 때의 순수한 기쁨. 그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온 모습이었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책방 곳곳을 구경하며 신기해했다. 할아버지, 우리 자주 와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다. 언제든지 와. 여기는 너희들 것이기도 하니까.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돈을 아껴서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희망과 가능성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용기를 내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 씨, 저예요. 괜찮으시면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선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도현 씨. 저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도현은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도현은 약속 장소인 동네 작은 카페에서 선영을 기다렸다. 며칠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했지만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였다. 도현 씨, 괜찮으세요? 선영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죄송해요, 선영 씨. 아이들이 실례를 많이 했네요.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아들분들 입장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선영의 너그러운 말에 도현은 오히려 더 미안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고 싶었다. 선영 씨,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우리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어제 아이들이 책방에 와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제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밝은 미래더라고요.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쳤다. 아들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셌지만 도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 준비에 나섰다. 며칠 후 책방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선영이 교사 친구들로부터 기증받은 동화책과 학습 서적들이 도착했고 도현은 새로 산 아동용 책상과 의자들을 배치했다. 벽 한쪽에는 아이들이 그려서 가져온 그림들이 걸렸다. 무지개를 그린 그림, 책을 읽는 아이들을 그린 그림, 고마워요, 할아버지라고 쓴 편지까지.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단골 아이 중 하나인 지민이가 들어서며 감탄했다. 이제 정말 도서관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신나게 소리쳤다. 오후가 되면 책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떤 아이는 바닥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어떤 아이는 새 책상에서 숙제를 했다. 선영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연은 책 정리를 도와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큰아들 민수가 조용히 찾아왔다. 며칠 전과는 달리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다. 아버지, 민수가 책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도현이 단호하게 답했다. 내 노후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함께 꿈꾸는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게 진짜 노후지.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그려놓고 간 그림들과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겠죠. 민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인정이었다. 도현은 그걸로도 충분했다. 다음 주 도현과 선영은 도현이네 작은 도서관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